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124톤의 냉각수. 이 물의 배출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선 방사성 물질이 잔뜩 포함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방사성 핵종이 충분히 걸러진 처리수는 바다에 내보내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죠. 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고요? 뉴스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여러분을 위해 오늘 캠퍼스에서는 꼭 알아야 할 21가지 이슈에 대해 팩트만 딱 골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해양 방류 언제 하는 걸까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양 방류 방침을 확정한 건 지난 4월 13일입니다. 하지만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다에 내다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남은 절차들이 있거든요. 방출을 위한 설비도 지어야 하고 그 설비에 대한 심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방류가 시작되는 시기는 빠르면 2022년 여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한 번에 촥 쏟아부는 것도 아닙니다. 30년에 걸쳐 조금씩 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뭘 방류하는 거죠? 오염수? 처리수? 냉각수? 오염수, 처리수, 냉각수. 이름이 주는 느낌은 매우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 내부엔 녹아내린 핵 연료가 제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 핵 연료 잔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사고로부터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바닷물이 냉각수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냉각수는 각종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죠. 사용한 냉각수, 그리고 원자로로 스며든 지하수는 알프스라는 이름의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 저장 탱크에 보관되고 있는데요. 이 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붙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한쪽에선 이 물을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알프스를 거치더라도 모든 방사성 물질이 완벽히 제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용한 냉각수의 삼중수소, 탄소14 등 알프스로 거를 수 없는 핵종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반면 일본 정부는 이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화 작업을 거친 더 이상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물이란 뜻으로요. 그렇다면 오염수에는 어떤 방사능 물질들이 들어있을까요? 오염수에는 60가지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자주 거론되는 물질은 트리듐, 즉 삼중수소, 탄소14, 세슘 134와 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29 등이 있는데요.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알프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요오드 129는 반감기가 엄청나게 길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세슘과 스트론튬은 가동 원자로의 배수에선 일반적으로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잠깐, 그럼 다른 원자력 발전소들도 지금까지 해양 방류하고 있던 건가요? 맞아요. 한국을 포함해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국제 기준에 기초한 각국의 규제에 따라 방사능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고 있어요. 알프스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를 내보낸다는 비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실제로 각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에 따라 삼중수소 배출 농도 기준치를 각각 정한 뒤 이에 맞춰 바다에 냉각수를 방류하고 있어요. 한국, 미국, 일본 세 국가를 비교해볼게요. 삼중수소 배출 기준은 한국이 리터당 4만 베크렐, 미국이 3만 7천 베크렐, 일본이 6만 베크렐이에요. 이에 따라 한국은 매년 200조 베크렐, 미국은 1720조 베크렐 상당의 삼중수소를 바다로 내보내고 있죠.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폭발 사고 이전엔 연간 370조 베크렐 수준이었는데요. 사고 이후엔 원전 가동 자체를 대폭 줄이면서 110조 베크렐로 낮아진 상태예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 중인 오염수에는 860조 상당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이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즉 1500 베크렐까지 희석해 매년 22조 베크렐을 수십 년에 걸쳐 방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안전한 거 아닐까요? 세슘, 스티론튬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에서는 삼중수소 외에 배출되지 않는 핵종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요. 녹아버린 핵 연료와 직접적으로 접촉했다 보니 일반적인 냉각수와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는 이유예요. 게다가 현재 일본은 핵종이 정확히 몇 가지나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핵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삼중수소처럼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탄소 14종이 포함된 사실도 2020년 8월에야 인정했습니다. 월성처럼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사용할 순 없을까요? 다른 설비고요.
우리나라 월성에 삼중수소 제거 설비가 있는데 그 제거 설비는 뭐냐면은 원자로 안에 있는 물, 그 안에 삼중수소가 농도가 엄청 높거든요. 원자로 안에 있으니까요. 그 물에서 삼중수소를 추출을 하기 위한 용도예요. 소량의 아주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를 추출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0kg 정도의 물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후쿠시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오염수는 뭐냐 하면은 삼중수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양이 많고요. 그래서 월성에 있는 설비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선 진공 청소기 들고 우리나라를 한번 청소해 보겠다고 나서는 거랑 똑같은 건데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알프스 관련 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공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대부분 공개가 돼 있거든요. 단 우리가 직접 그거를 측정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검증은 안 돼 있지만 공개는 돼 있죠. 사실 방사성 물질의 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쿠시마에 지금 얼마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저장이 돼 있고 그걸 방류할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 이런 것을 평가하는 데에는 충분히 데이터가 지금 이미 공개는 돼 있죠.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어쨌든 2013년부터 알프스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에 어떤 자료를 발표했냐면 소위 62개 핵종, 알프스가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62개 핵종을 알프스의 입구, 그러니까 처리하기 직전이죠. 처리하기 직전에 그 농도를 재고 그 다음에 알프스로 다 처리한 다음에 출구에서의 농도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프스가 잘 작동을 해서 이 62개 핵종을 모두 법적인 방류 허용치 이하로 출구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렇긴 한데 그동안 이제 알프스가 고장이 난다라든지 아니면 잘 작동을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신문 기사가 나곤 했었는데 2019년에 일본 동경전력이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알프스를 가동한 이력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 핵종에 대해서 입구에서의 핵종의 농도, 출구에서의 핵종의 농도를 잰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몇 가지 핵종에 대해서는 입구에서의 농도하고 출구에서의 농도, 특히 출구에서의 농도가 법적인 방류 허용치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일관되게 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동경전력에서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알프스가 잘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 70%가 여전히 농도가 높은 거 그게 이제 서로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뭐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면 알프스 처리 전 그리고 알프스가 처리한 후 그 농도에 관한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많이 공표를 하면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의심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측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일반적인 냉각수와 다른 차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삼중수소, 탄소 14 이런 거 배출되는 것에 있어서는 두 케이스가 다를 게 없어요. 환경으로의 배출을 두 가지를 지키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농도입니다. 농도는 왜냐하면 배출하는 지점 그 바로 앞에도 물고기는 살고 있고 생태계에서 이제 바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총량도 문제가 이제 없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농도가 낮더라도 양이 너무 많으면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주로 이제 농도만 보면 사실 문제는 다 이제 해결이 되는데요. 그 측면에서 월성 원전이나 후쿠시마의 어떤 방류수나 희석해서 방류한다는 방식이나 둘 다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삼중수소나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가는 삼중수소나 똑같은 방사성 물질이고요. 총량이나 농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수준이고 그러함으로 둘 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가동 중 원전은 방사성 물질이 해결료 안에 들어있지만 겉을 피복제가 싸고 있어서 방사성 물질이 냉각수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양과 핵종의 종류가 좀 작고 근데 그것들이 액체 폐기물 형태로 나오면 희석시키거나 일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서 바다로 방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핵종의 양이나 종류가 작다. 근데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원전에 있는 핵연료가 손상이 됐잖아요. 손상이 됐는데 거기서 공급되는 냉각수로 핵종이 이렇게 녹아 나오는데 그 녹아 나오는 양과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가동 중 원전하고 비교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일본은 그 고농도의 오염수를 알프스라는 설비를 이용을 해서 그 모든 핵종을 막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62핵종을 제거를 하면 결국 나온 놈들은 예를 들면 핵종의 종류는 그 가동 중 원전보다 많긴 하겠지만 그 전체가 기여하는 방사선 양은 가동 중 원전하고 비슷하게 되도록 그렇게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결과물은 방사선량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거죠. 방사성 물질들, 배출되면 어떤 점에서 위험한 건가요? 첫 번째로 거론되는 문제는 환경오염입니다. 특히 바다에 방류할 경우 해류를 따라 돌면서 전 세계에 퍼질 위험성이 있어요. 바다에 버린 오염수가 증발하면서 공기 중으로 또 육지로 오염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로 거론되는 건 먹이 사슬로 이어지는 생태계 오염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험을 비춰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피폭 중 음식물을 통한 피폭이 80에서 90%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탄소 14의 경우엔 세포 DNA에 유입되는 특징을 지녔는데요. 반감기가 5730년에 달하는 만큼 탄소 14가 오랜 기간 바다에 머물면서 수산물에 축적될 경우 DNA에 유입되어 손상을 일으키고 나아가 유전적 돌연 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피폭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내부 피폭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중수소는 중성자 없이 양자와 전자로만 이뤄진 수소나 한 개의 중성자를 가진 중수소와 달리 중성자가 두 개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불안정한 구조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붕괴를 일으킵니다. DNA를 구성하는 수소 자리에 삼중수소가 들어갈 경우 DNA에 영향을 미쳐 세포 사멸, 각종 암 유발, 생식 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뼈나 치아에 쉽게 흡수되는 성질을 가진 스트론튬 90은 한 번 흡수되면 50년이 지나도 쉽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요오드의 경우엔 갑상쇠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는 어떤 근거로 해양 방류를 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방사성 물질은 인간만이 만들어내는 인공물인 건 아닙니다. 자연에서도 꾸준히 생성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태양은 고에너지 핵 융합 반응을 통해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에 의해서도 번개에 의해서도 방사성 물질은 만들어집니다. 피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를 먹을 때도 자연 방사선 피폭은 일어나죠. 다만 그 양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가동 중인 알프스를 통해 62개 핵종을 충분한 정도로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와 탄소 14도 농도가 기준치 이하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인체에 대한 방사성 물질별 방사선의 영향을 감안해 그 영향의 합계치를 연간 1mSv 미만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알프스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방출 전까지 환경 배출 기준을 밑도는 농도까지 정화 처리하고 100배 이상 희석해 충분히 농도가 낮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평균 연간 자연 방사선량은 2.4mSv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보다 높은 4.2mSv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국원자력학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이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은 자연 방사선량의 1억 분의 1보다도 낮은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는 오염수를 현재 저장 상태 그대로 전량을 1년 동안 방류했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물에 희석을 할 경우 충분히 안전해지는 걸까요? 방사선의 반감기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희석하고 반감기하고는 뭐 전혀 다른 개념이고, 희석이 된다는 얘기는 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반감기는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100개의 삼중수소가 있었는데 12년이 지나면 50개로 줄어요. 다시 또 12년이 지나면 거의 절반, 25개로 줄어요. 이게 이제 반감기예요. 12년마다 반씩 줄어드는 거. 그런데 희석은 100개의 삼중수소가 1리터에 들어있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1리터를 더 섞으니 농도가 절반이 된 거죠. 근데 그거는 희석이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2리터의 물 속에 그 희석이 되기 전에는 100개씩이 들어있었는데 희석을 시키고 나면은 거기에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로 줄어든다. 근데 희석되는 양을 보면은 일본에 방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한 뭐 1, 20kg만 떨어지면 1리터에 100크렐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1리터 100크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그냥 강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측정을 하면은 리터에 100크렐씩 나와요. 자연적으로 1, 20kg만 떨어지면은 그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거기를 더 벗어난 지역에서 무슨 위험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없죠. 그건 마치 이제 낙동강 하구에 리터당 100크렐의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낙동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삼중수소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가? 아니면 낙동강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가 오염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건가? 둘 다 틀린 이야기죠. 무의미한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리터의 물을 먹는데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 하고요. 근데 그 2리터의 물이 희석이 돼서 1리터당 개수가 절반이 줄어든 것하고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똑같죠. 그런데 반감기가 지나서 그게 100개로 줄어서 100개만 먹었다. 절반을 먹은 거고, 희석을 2리터를 해가지고 리터당 50베크렐로 만들어서 2리터를 먹었다. 그래도 100개를 먹는 거고,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2리터 먹은 거 똑같고 100개 먹은 거 똑같아요. 그럼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은 건가요? 안전하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알프스의 정화 능력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해온 도쿄전력이 사고 수습의 실무를 그대로 담당하면서 해양방류 전까지 정말 제대로 정화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2018년 도쿄전력이 정화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힌 처리수의 70%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알프스의 설비 필터를 업그레이드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통해 오염수를 재정화하고 방사능 농도를 확인한 뒤 기준치 미달인 경우 다시 반복적으로 재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공개된 여러 문서를 보면 도쿄전력은 알프스가 불검출 수준으로 오염수를 처리 및 정화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2013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오염수 처리의 한계를 지적했죠. 둘째, 이 밖에도 환경단체들은 일본 당국이 예상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도쿄전력과 스쿠바대 조사팀이 조사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오염수 농도는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도쿄전력이 원전 주변 바다 전체 오염도를 일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 폐수로 주변 수질만 검사하면서 지표에 큰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결국 폐수로가 아닌 곳에서 오염수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 후 9년이 넘은 2020년 8월에야 알프스로 제거할 수 없는 탄소 14가 오염수에 잔류한다고 시인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공개하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는 사고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도쿄에서 220km 떨어진 원전에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규모는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일주일 만에 채울 만한 수준이다. 이 물은 태평양으로 흘러들고 있지만 그 위험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2년 뒤 SNS를 통해 확산된 일본 방사능 괴담의 일부입니다. 2013년 7월 22일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약 300톤씩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죠. 8월 19일에는 제1원전 냉각수 저장 탱크에서 초고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300톤가량 외부로 새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죠. 사흘 뒤 다른 저장 탱크 두 곳에서 또 다른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음식물, 음용수 등의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차단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이후에도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해양 방출 이후의 국제적인 검증 과정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오염수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계속 느는 걸까요? 언제까지 더 늘어나는 걸까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는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 지금까지도 매일 100톤 이상의 냉각수가 투입되고 있죠. 게다가 원자로 내부로 흘러드는 지하수, 빗물 등까지 포함하면 하루 최대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결국 핵 연료 잔재를 제거하는 폐로 작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오염수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염수 계속 지금처럼 모아둘 순 없는 건가요? 2020년 8월 기준 오염수의 양은 124만 톤입니다. 여기에 매일 발생하는 오염수를 더하면 2022년 10월이면 현재까지 확보된 저장 탱크 용량이 꽉 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본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보관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더 이상의 오염수 생성을 멈출 폐로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처분을 미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19년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5차 로드맵에는 2031년까지 연료봉을 다 꺼내고 2041년부터 2051년까지 폐로 작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30-40년 만에 폐로 작업을 완성하고 자연 상태로 복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후쿠시마 제1원전의 GE 현장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사토시 사토는 도쿄전력이 채택한 폐로 작업 방식의 기술적 한계 역시 지적했습니다. 사토시 사토는 이 방식이 소량의 파편 시료 제거에는 용이하지만 원자로 용기 내부 및 하단에 남아있는 다량의 연료 파편을 필요한 수준으로 회수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파편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준위의 오염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죠.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더 이상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변 일대까지 생각한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저장 탱크를 새로 지을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이 나오고요.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염수를 저장하면서 계속 처리하고 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하다 보면 반감기가 짧은 물질의 양이 줄어들고 성능이 더 좋은 처리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죠. 폐로 작업과 쌓아둔 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부지 확보 문제 때문인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폐로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매일 150톤 정도의 물을 공급을 해서 냉각을 하고 150톤 정도의 오염수가 생겨서 고농도의 오염수가 생기니까 정화해서 저농도의 오염수를 만든 다음에 부지에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했고 그 사이에 쌓인 게 130만 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폐로 완료 시점을 예상하기를 30년 내지 50년 뒤로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쌓여있는 130만 톤에 3배 내지 5배 되는 오염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막대하게 나올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 그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불확실성과 안전 두 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건 반드시 피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럼 불확실성이 있냐고 불확실성이 없게 안전하게 가는 것이 최선인 거죠.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에 그러면 최고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폭량이 어느 정도냐 도대체 그게 정말 무시 가능하고 우리가 추적 가능하다면 불확실성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을 택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유는 아닐 거고요. 지진지대여서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다는 일본의 주장. 가능성 있는 말일까요? 탱크를 엄청난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한 가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럴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라라는 게 두 가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무작정 내진 성능을 강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가? 불확실성 대비. 그렇다면 불확실성을 없애는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은 건가? 그거죠. 지진이 걱정돼서 부지에 오염수를 쌓아놓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약간 모순인 점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진이 좀 걱정이 됐으면 그 사이에 그 70%에 들어있는 고농도의 오염수를 좀 재빨리 정화를 해서 저농도의 오염수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모니터 해보면 재정화하는 노력이 별로 진행이 안 된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고농도의 오염수를 빨리 재정화를 해서 저농도의 오염수를 만들어 주어야 지진 등에 의한 원하지 않는 방류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해양 방류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본 정부도 그동안 다른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2011년 11월부터 오염수 관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일본은 공청회를 열어 이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죠. 첫 번째는 해양 방출, 두 번째는 수증기 방출, 세 번째는 수소 방출, 네 번째는 지하 매설, 다섯 번째는 지층 주입입니다. 먼저 해양 방출은 말 그대로 정화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이고요. 수증기 방출은 물을 모두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하죠. 수소 방출은 물 전기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지하 매설은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식, 지층 매설은 수백 미터 땅속 깊은 곳에 물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2월 알프스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 방안 중에서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2가지 방안 모두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했죠. 결국 일본 정부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해양 방출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 방출보다 희석하거나 확산하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고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쉽다는 것 역시 이유였죠. 또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전에도 해양 방류를 시행한 적이 있어서 도쿄전력이 관련 설비 설계와 운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요. 해양 방류를 할 경우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언제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해선 2가지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먼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주변 바다 해류 모식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흘러간 뒤 캘리포니아 해류를 거쳐 북적도 해류를 타고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합류합니다. 대만해를 거쳐 일부는 다시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가고 일부는 대만 한류를 통해 우리나라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4-5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류와 상관없는 연안에서의 해류 흐름에 따라 단기간에 우리 바다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과 해수의 온도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는데 악조건일 경우 직접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국내 연구진이 독일 헤르몰츠 해양연구소의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200km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해역에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해양학자 아노마타 등이 지난 2018년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유의미한 양의 오염수가 유입됐습니다. 시기에 대한 주장은 제각각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입증된 셈입니다. 주변국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린피스를 비롯한 각종 환경단체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알프스로 처리한다고 해도 모든 방사성 물질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멜트다운된 핵 연료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성분이 흘러나왔을지, 그리고 그 성분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거죠. 오염수를 최대한 오래 저장하면서 계속 처리하고 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접해 있는 중국 역시 일본 정부가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지난 1월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장서서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결정이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앞서 다룬 것처럼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한 바 있죠. 한편 러시아, 타이완, 그리고 오세아니아 16개국이 모여있는 태평양 제도 포럼 등은 우려의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다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배출 기준, 누가 만들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기준을 만들 때는 유해성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로 그걸 이제 기준으로 일단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할 때 기준은 그런 경계보다도 한참 더 아래쪽에다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 정도에서 암 발생이 증가되는 게 보인다. 근데 100을 넘어가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다. 그럼 100 정도가 경계가 되는데, 관리를 하는 기준은 어디로 삼을 거냐, 이를 잡아버리는 거죠.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mSv라는 양을 한 번에 피폭을 받으면은 암 발생이 약간 증가를 해요. 0.5%. 우리가 평생 살면은 30%. 그런데 100mSv를 한 번에 받아버렸다. 그러면 3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1mSv를 잡습니다. 1년 동안에 1mSv의 피폭을 받을 수 있는 뭐 먹는 거며 아니면은 우리 호흡하는 거며 아니면 쪼이는 거며 모든 걸 다 합해서 대략 일반인을 1mSv 정도를 관리 기준으로 해요. 그걸 삼중수소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그게 한 78,100becquerel/L 정도 됩니다. 78,100becquerel 정도가 들어있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365일을 꼬박 먹는다. 그러면 그게 1mSv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관리 기준으로 삼는 척도가 되는데 1mSv는 통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 구체적인 핵종별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라별로 다르다. 이게 왜 나라마다 다 다른가 하면 관리 기준을 만으로 하건 7만으로 하건 측정하면은 그 한참 아래쪽에 나올 텐데 그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얼마 정도로 놓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각 나라들이 다르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000, 어떤 데는 10,000, 호주 같은 경우에는 76,000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 유럽은 100인데 100을 넘어가면은 왜 100이 넘어갔는가를 원인을 찾아봐라는 기준으로 또 쓰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IAEA가 특별히 강제 규정을 둬서 뭐 각 나라의 규제를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 IAEA는 방출 규제를 하는 근거가 되는 배경 지식이나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방출하려는 오염수에 담긴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죠.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잠정 조치를 포함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잠정 조치란 일종의 가처분 신청으로 재판소에서 정식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말합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상시 수사체계 가동 등 각 시도별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고요. 이번 캠퍼스에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유용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버디 새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